네, 반갑습니다. 노성욱입니다. 그 소리도 잘 들리시는 거죠? 소리도 잘 들리시면 4번 눌러주세요. 4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잘 들리는 걸로 알고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사하게도 그 박덕훈 팀장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갑자기 게릴라성으로 이제 사람이 모집된 건데 또 상당히 많이 와주셨어요. 또 늦은 시간이잖아요. 지금 11시 잘 시간인데 모두 와주셔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뭐 저 이상으로 돈을 뭐 연봉 1억이 아니라 연봉 3억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목 자체가 무스펙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뭐 이력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PPT 화면도 다 잘 보이시죠? PPT를 보게 되면은 제 얘기를 먼저 조금 할게요. 스토리 얘기를 쪽으로. 어, 저는 미대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미술을 했어요. 그렇게 예술적으로 생기진 않았지만 그 홍대 미대를 가려고 네, 전혀 미대와 어울리죠. 전혀 미대와 어울리는데 이렇게 석고수채화로 홍대 미대를 가려고 이제 삼수 끝에 결국에는 못 가고 이제 군대 갔죠. 군대 가가지고 이제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내 미술하는 애들 굴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고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대학은 한번 실패를 했으니까 고시라도 성공을 해서 내가 나를 무시했었던 애들을 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다 콧대를 눌러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8년이 더 걸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거의 한 30 중반까지 거의 하게 된 거고 거의 참 그 혹시 영화 올드보이 보신 분 있으세요? 올드보이? 올드보이 보면 한 15년 정도 군만두 먹잖아요. 지금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올드보이예요. 삼수에다가 뭐 20대에다가 한 35살까지 공부만 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회에 나왔는데 이렇게 두 개 했으니까는 뭐 물론 이제 중간에 직장을 다녔지만은 중간에 이제 이루는 걸 계속 못 이루고 산 거죠. 그러니까는 내 인생은 이게 뭐냐. 도대체 결국에는 우리의 그 공부 미대 대학 가고 고시 공부하는 거에 종착역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잖아요. 저희가 서울대를 가고 뭐 삼성을 들어가고 하는 것도 돈을 위한 건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선 실패를 했어요. 과정에선 실패했지만 결과에서는 성공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성공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더 고민을 했어요. 일단은 인생으로만 보면 실패의 아이콘이 됐지만 아까 이력이 화려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어쨌든 뭐 잔뜩 써놨죠, 이렇게. 뭐 석사까지도 공부를 했고 나머지 뭐 어지럽게 뭐 많이 돼 있는데 뭐 아직 더 올라갈 곳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15년 동안 실패한 것 치고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어 할 거는 이런 이력보다는 얼마 벌었는지가 더 중요하시죠? 얼마 벌었는지가 이제 중요할 건데 일단은 좀 빠른 시간 내에 금액을 많이 모았고 사실은 이게 6천만 원은 이제 뭐 초반에 한 거고 지금은 더 당연히 많이 벌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요새 플렉스 하는 게 굉장히 그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플렉스 한번 해보고요. 뭐 지금은 뭐 이때로부터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한 월천 이상 정도는 좀 버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많이 벌 때는 뭐 월 2천, 뭐 1,500에서 2천 될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는 뭐 한 700으로 떨어질 때도 있긴 한데 지금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만들고 부동산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는 뭐 과정은 집어치우고 일단은 제 얘기의 강의를 흡수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그 단기에 돈을 벌어서 뭐 종잣돈도 만들고 요새 이제 부동산도 힘든 시기에 빨리 그런 그 부동산까지 진출을 할 수 있겠느냐. 뭐 결국에는 다 같은 것 같아요. 그 교육이고 지식이고 처음에 이제 배우고 배운 거를 그대로 두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함에 있어서 이제 정반 합을 통해서 해보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수정하면서 실전으로 부딪히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교육 학습에 있어서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오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려는 거 제가 말했죠. 이게 모든 대학 가고 뭐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 거다. 그래서 왜 본질을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그 과정을 집어치우고 바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공부인 거죠. 이게 사실 진짜 공부인 거죠. 그런 고시 공부나 그런 뭐 수능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많이 팔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그런 가치가 결국 돈이 되는 거니까 그냥 팔아야 한다는 거죠. 팔아야 한다는 게 결국 판매인데 그러면 이제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고민을 한 거예요. 혹시 요거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채팅으로 한번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여기서 한번 그 채팅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판매는 가치로 이루어진다. 소비자에게 판매, 니즈 파악, 또 공급과 수요, 문제 해결. 또 계속 올려주세요. 제가 입소문, 구매 욕구, 투자, 팔고자 하면 판다. 아유, 돕기 위해 판다. 네, 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 물건을 판다. 네, 좋은 제품, 마케팅, 입소문, 문제 해결, 브랜딩.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종합을 하면 결국에는 만나고 매력을 어필해서 선택을 받으면 파는 거죠. 여기 나오는 브랜딩은 매력 어필에 대한 부분이겠죠. 물건도 좋은 물건이면 팔리니까 매력 어필일 거고 팔고자 하면 판다. 팔고자 하면 판다는 뭐 이 세 개를 많이 하면 될 거고 구매 욕구, 입소문. 입소문은 요 부분일 거예요. 그죠? 만난다 부분일 거고 또 문제 해결. 문제 해결도 매력 어필이겠죠. 공급과 수요. 공급은 수요는 만난다에 들어갈 거고 공급은 매력 어필에 들어갈 거고 입소문은 만난다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만나서 매력 어필하고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직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꼭 이게 뭐 사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도 우리가 면접 봐서 나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하고 이 회사에 맞으면 선택받아서 내가 거기서 근로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고객과 만난다는 걸 이제 접촉이라고 얘기할게요. 접촉해서 내 좋은 제품을 매력 어필해서 선택받으면은 결국 팔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과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서 매력 어필해서 선택을 하면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난다는 이제 마케팅의 영역이 될 거고 매력을 어필할 때 저는 이제 뭐 물건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은 뭐 영업하는 분들은 보통 화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런 식으로 클로징이 되게 되는데 만날 때는 뭐 돌아다니는 요새는 온라인 마케팅이 대세니까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여기 박덕훈 팀장님 계시니까 여기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저와 같이 이제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처음에 접촉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 팀장님이 계시니까 마케팅은 걱정이 없을 거잖아요. 만나는 건 이제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만났을 때 내가 매력 어필을 잘 할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 말에 동의를 하시면 다시 3번 눌러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자꾸 이게 3번을 하는 이유가 채팅창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티키타카가 안 되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잘 전달이 돼 있는지 이제 반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 요구를 좀 드릴 거예요. 귀찮으시더라도 같이 눌러주시면 저도 이게 호흡을 하면서 같이 가구다라는 거를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근데 누구 만날 거예요? 누구를 만날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만나는 사람이 돈이 없는 분이면 아무것도 팔 수 없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돈 많은 사람, 고객. 고객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고객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누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돈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심도 비싸게 주면서 만나는 거겠죠, 사람들을. 이렇게 뭐 만나고 싶으면은 근처에도 항상 그러면 그 근처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면은 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항상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을 만나는 주 타겟팅을 고객으로 정한 거예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을 백날 만나봐야 나는 돈을 못 벌겠구나.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을 만나는 게 제 일단 첫 번째 목표였었던 거죠.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은 그래도 돈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결정을 지었던 거예요. 내가 가진 무기를 필요하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내가 가진 무기,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무기들을 이런 것들이 나의 평균 소득을 결정 지을 것이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그걸 진행을 했었고, 그러면 대표가 원하는 거를 주게 되면 나는 돈을 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가 그러면 뭘 원할까? 사업을 하는 대표들이 뭘 원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대표가 원하는 거는 뭐 뻔하죠. 일단은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매출,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많이 본인의 물건이 팔리기를 원할 거고, 이런 거 마케팅 비용을 위해서는 운영 자금이 필요할 거고, 또 여기서는 그 인건비가 드니까 직원들을 쓰게 되면은 최대한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뭐 절세에 대한 욕구도 있을 거고, 여기서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은 법무나 노무나 뭐 절세는 이제 세무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표가 많이 원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 이제 절세나 세무는 이제 세무사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법무 이제 법무사, 뭐 노무사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매출은 이제 마케팅 쪽이니까. 그래서 요새 마케팅도 많이 하시죠. 온라인 마케팅, 뭐 블로그 마케팅, 그다음에 뭐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다 이 마케팅에 관련될 거고. 그래서 이제 저 마케팅 공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경쟁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마케팅 정말 잘하시는, 제가 이제 박덕훈 팀장님을 이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 자금하고 인건비 절감 쪽에 좀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운영 자금을 받아들이는 부분, 그다음에 인건비를 절감시켜 드리는 부분, 요거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다. 그래서 대표가 이 5가지를 이렇게 5가지를 다 감당하기 힘든데, 그러면 이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거고, 내가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면 대표한테 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론은 지식의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서 대표를 만나면 매력을 어필할 때 지식도 대표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이미 아는데 내가 뭘 도와줘요. 모르는 것들을 지식의 우위에 올라가서 이런 정책 자금이나 고용 지원금이나 법인 전환이나 경정 청구나 벤처 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을 긁어줄 수 있다면 이거는 지식의 우위에 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부분이 화폐로 환산되어 돌아올 수 있겠구나. 지금 여기 지식에 제가 정책자금, 고용지원금, 법인전화 이런 것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거나 좀 알고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2번을 눌러주세요. 2번. 들어본 적 있다. 아니면은 나는 좀
내용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2번 눌러주신 분들 중에서 정책 자금에 대해서 좀 나는 설명할 수 있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정책 자금에 대해서 나는 뭔지 좀 안다. 채팅으로. 들어만 봤다. 들어만 본 건가요? 음, 일단은 그러면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예, 어느 정도 근접한 것 같아요.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영업하는 온라인 글을 많이 봤다.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제공되는 자금 지원 맞습니다. 공모 지원 사업 K바우처. K바우처까지 알고 계시네요. 근데 K바우처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러면 정부 정책 지원 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진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정부 자금에 대한 것이고 정부 정책 지원금 이건 고용지원금 1인당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저희가 최저임금이 지금 한 180 그 정도 되는데 10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되면 대표 입장으로는 거의 절반 이상을 지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뭐 6개월 동안 지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금액도 큰 금액이죠. 처음에 지원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도움을 주게 되면은 대표한테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글을 통해서 이거는 부의 가치로 환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지식의 우위에 있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벽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대표님을 지식으로 뚫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표를 설득했다 그래도 이 대표님 옆에는 약간 매니저처럼 항상 이게 잘 안 보이나요? 이게 담당 세무사라고 써진 거예요. 보통 이제 사업하는 대표님들은 이제 세무사를 같이 끼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대표님을 대표님 뚫어내는 거는 괜찮아. 대표님은 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법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세무사한테 물어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정책 자금 그거 다 부채로 잡힙니다. 뭐 그런 거 쓰면은 세무조사 나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세무사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중간에 엎어지는 케이스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세무사랑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대표님은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거 내용을. 근데 이제 세무사랑도 싸워야 되는데 담당 세무사보다 지식의 우위에 있기 위해서 그러면은 한 5년 정도 다시 고시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을 이길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의 사각지대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식의 사각지대를 공부를 하려면 그 전문가들 집단 있죠. 뭐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뭐 법무사 그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안 했을 분야를 노린 거예요. 지원 사업 마찬가지로. 이거 봐도 여기가 이제 세무사는 그럼 무슨 공부를 하느냐? 세무사는 이제 재정학, 경제학 공부를 하고 세법학 공부를 하고 회계 공부를 하고 상법 공부를 여기는 이제 선택 과목이니까 뭐 이게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1차 합격을 하고 2차 합격을 하면 이제 회계학, 세법학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어디도 뭐 정부 지원 정책 자금이나 고용 지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노무 쪽이나 고용 지원금에 대한 공부는 없죠. 정책 자금에 대한 공부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했었던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회계학은 있잖아요. 회계학이나 세법이랑 붙으면 내가 질 거냐? 그렇지가 않죠. 재무제표, 회사의 회계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데 재무제표 분석을 가지고 그러면 세무사랑 붙으면 못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이제 제일 좀 뭐랄까 대표를 설득할 때 좀 뭐랄까 방해가 된다 그래야 되나요? 설득 뚫어내기 위한 거는 이제 세무사가 될 텐데 절세 쪽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대출하고 지원금 쪽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간단하게 보면은 재무제표나 회계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출, 뭐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이게 매출로 치면은 뭐 우리가 피자를 팔면
피자를 팔기 위한 재료값이 매출 원가가 될 거고, 여기서 우리가 관리비, 뭐 관리비 내고 나면 이게 당기 순이익인데, 요거는 바싹 잘 안다고 해도 이 매출 규모로 대출 규모를 산출할 수 있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무사들이. 나는 산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지식의 우위에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세무사를 설득할 때도 훨씬 내가 지식에 나는 대출 규모를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얘는 절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으니 지금 대표한테 당장 필요한 거는 자금이나 어떤 본인이 운영하기 위한 것들인데 뭐 세금적인 부분만 나오니까 제가 지식의 우위에 서서 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식의 사각지대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책자금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은 뭐 나중에 받아야 되나? 지금 질문 좀 받아볼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그 이제 그러면은 정확하게 정책 자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정책 자금은 일단은 이제 직접 대출이라고 해서 국가가 우리 기업한테 직접 꽂아주는 중진공 자금과 소공인 특화 자금이 있어요. 그리고 간접 대출이라고 해서 기술보증기금, 이제 신용보증기금, 재단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정책자금의 가장 큰 흐름이고 규모는 여기가 보통 기보신보가 1억대, 여기가 3천만 원대 정도 되고 여기도 1억에서 3억대, 소공인 특화 자금이 한 5천에서 1억, 1억까지는 부족한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서로의 한도를 잡아먹지 않는, 그래서 요것도 하나 해주고 요것도 하나 해주면은 대표한테 거의 2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이게 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정책 자금들이. 아까 그 정책 자금 했을 때 지금 보면은 담보 없이 저금리로 빌릴 수 있고 뭐 영업하는 온라인 글 많이 받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자금 지원 된다고 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제공되는 자금 지원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는 가장 근접한 것 같아요. 정책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는데 예전에는 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쌀을 이제 곡식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게 사채업자, 그때도 사채업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사채업자들한테 가서 쌀한테 갔는데 그 쌀을 빌릴 때 나중에 갚아야 되는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감리라고 해가지고 조선의 대출 문제만 해도 이자를 100%로 받았던 거예요. 사채를 하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사채나 이런 것들은 다 빌런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5배, 3배, 5배, 7배 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이제 굶어 죽게 되면은 백성들은 이제 다 망하고 이제 죽는 거죠. 도망가고 화전미인 되고. 그러면 나라에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보라는 제도를 운영해서 나라가 대출을 해준 거예요. 나라가. 저금리로. 사채가 없게. 지금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돈이 없게 되면은 이렇게 흑자도산하거나 이렇게 되는 사회 문제가 대두하게 되니까 얘네가 이제 사채하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2 금융권이기는 하지만 이자율이 엄청 비싸죠. 러시앤 캐시나 뭐 사나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은 여기는 제2 금융권이고 이런 데에 쓰게 되면 이제 신용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를 가게 되면은 이제 대표들이 돈 없어서 아까 말한 지금 이제 흑자도산이라고 해서 매출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수중에 현금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대한테 갚을 돈을 못 갚고 인건비가 밀리고 매출은 우리가 1억, 3억, 뭐 5억 끊겼는데 지금 당장 우리 직원들한테 줄 돈이 없어. 그리고 그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제때제때 공급받으려면은 정확하게 자금을 꽂아줘야지 그쪽에서도 신뢰를 갖고 제품이 넘어오는데 이런 돈이 없게 되면은 그런 현금흐름이 막혀서
우리가 그 동맥경화 걸리듯이 회사가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현금 흐름이 항상 중요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인건비나 이렇게 돈을 주기 위해서 사채를 쓰게 되는데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책임지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사업자가 뭐 저런 게 있으니까 가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규교육 있어도 과외 받듯이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다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이런 거 물어봐도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대표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런 것들. 이게 있는지 첫 번째 일단 있는지 모르는 대표자도 많고요. 그리고 있는지 알았다고 해서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굉장히 뭐 인터넷 찾아봐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정규 교육이 있어도 과외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그 절차에 대해서 받을 수 있게 좀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까 말한 중증고나 이런 거는 보증을 해주면은 은행에서 나라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거가 간접 대출이 되고 직접 대출은 대표자의 통장에 이런 자금들을 직접적으로 입금을 해주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보증서. 그러니까 우리 집 담보대출도 많이 하죠. 근데 집이 없으면은 이제 담보대출이 안 나오지만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도 훨씬 편하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돈을 떼먹더라도 나라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사업자가 망해도 나라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나라 보증서가 나오면은 훨씬 이제 저리로 한 2%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 중진공은 거의 1%대고 1%, 2%대고 그러면은 1억 빌려가지고 연 금리 1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는데 안 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저리로. 요새 비싼 데는 뭐 4%, 6%까지 은행은 나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많이들 이용을 하고 싶어는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은 좀 거부감이 들더라도 재무제표는 분석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나도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지 뭐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 없는 자금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재무제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좀 거부감이 들면서 나랑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필요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재무제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재무제표상에서 어떤 것들이 충족돼야 이 회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일단은 재무제표나 재무상태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재무제표라는 거는 이게 모두 제자거든요. 이 재무제표 중에서 회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를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제가 이거 어려운 얘기는 이것만 할게요. 회계적으로는 여기 혹시 회계 공부하신 분도 혹시 있나요? 회계 공부하신 분 있으면은 3번 눌러주겠어요. 회계 좀 내가 회계 공부 좀 한다. 지금 말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뭐 이렇게 현금흐름표나 이런 거는 좀 들어는 봤다. 아니면 볼 줄 안다. 3번. 네. 뭐 모른다 9번. 네. 모른다 그럼 9번 눌러줘요. 9번. 주식 공부할 때. 네. 주식보다는 훨씬 쉬워요. 주식도 저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눈이 어지럽더라고요. 막 무슨 뭐 쌍봉선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간단하게 조금 요 부분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도 조금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로 나뉘는데 이게 1월 1일 기준으로 회사의 상태 기초 대처대조표는
그다음에 여기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의 상태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시점 개념이겠죠. 1월 1일이고 12월 31일이니까.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뭔가가 쭉 발생하겠죠. 이 기간 동안에. 요 기간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게 이제 손익계산서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현재 상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무게로 하면 얘가 60kg였어. 이때 그럼 보니까 90kg였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30kg나 쪘냐를 나타내는 게 손익계산서인 거예요. 명확하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게 재무 상태고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차 대조과 손익 계산서의 개념이다. 이렇게만 하게 되는데 지금 말한 이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대자 대조표나 이런 것들이 신보를 가게 되면은 이런 게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담당 세무사랑 본인들이 알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재무상태표를 뭐 우리가 분식회계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큰 게 신보고 이 영향력이 비교적 작은 게 기보예요. 그러면은 요 영향력이 부족한 우리는 기술력이나 이런 가점 사항으로서 이렇게 재무 상태표가 좀 안 좋더라도 뚫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신보 쪽보다는 그래서 기보 쪽이 우리가 많이 이게 작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요 기보 쪽을 공략을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보 쪽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 재무 상태표가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 좋은 기업들은 재무 상태표가 좋은데 내가 이런 기관이 있는지를 몰라서 못 들어가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제가 이제 간단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 기본은 상태, 신보는 네 신을 보는 상태? 이게 무슨 소리죠? 네, 그 신보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에 아시는 분이 그냥 그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었는데 본인의 건너 아시는 분이 한 50억 정도 그 도소매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도소매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자금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는 한도가 막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상당히 이 상태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소개시켜줘서 여기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3억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한 1,500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요 신보를 먼저 알았을 뿐이죠. 이 아주머니.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거기 그 50억씩 그 하시던 분은. 근데 이걸 몰랐죠. 여기가 이런 데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야. 아예. 근데 이분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됐으니 이거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는 거죠. 이게 공인중개사도 같은 거죠. 저희가 이제 집을 보고 임장을 다니면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런 공인중개사 분들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그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아마 뭐 0.9%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한 10억 정도 해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중개해주면 900만 원 정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거는 신보도 그래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정보를 아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뭔가를 해줄 때는 기보를 해줄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신보종은 모두가 가능합니다. 우리 뭐 도소매업, 뭐 제조업, 뭐 모든 뭐 수산업도 가능하고요. 근데 기본은 대신 업종이 제한돼 있어요. 제조업이라든지 문화 컨텐츠라든지 IT 업종이라든지. 자, 그러면 우리 마케팅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마케팅업은. 여기서 질문. 제가 마케팅업을 하게 되면 어디다 넣을까요?
네, 마케팅은 이쪽에 들어갑니다. 이쪽에. 왜냐면은 약간 컴퓨터 친화적인 건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친화적인 거.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여기는 매출이 좀 있어야 돼요. 신보는. 매출이 한 6억에 이쪽 네, 기보. 기술보증기금. 음. 기술보증기금은 커서는 안 보여서 네네네. 커서가 안 보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 창업 기업이라면은 우리가 만날 때 이제 원래부터 사업을 하시는 분을 만날 수도 있고 최초 창업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최초 창업 기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을 알아놓으시게 되면 그 두 가지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처럼 이제 컨설팅을 해주면서 업체한테 이런 정보를 알려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이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컨설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그러면 일단 컨설팅 수수료가 없어지겠죠. 저 같은 사람들한테 줄 돈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아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최초 창업 기업이 될 텐데 최초 창업 기업일 때는 매출하고 기술력으로 승부가 가능해지는데 이 매출도 한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만 만들어내도 기술보증기금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대신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널티 요소, 정책 자금을 실현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요소가 재무상태표에서요.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아까 제가 재무상태표 얘기를 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면은 가지급금이나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율, 이익잉여금. 근데 요 네 개도 다 할 필요도 없어요. 가지급금이 있는지 없는지만 봐도 거의 한 80% 정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채 비율도 너무 높지만 않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페널티 요소가 되는 거 이제 재무상태표에서는 가지급금이나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비율이나 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손익계산서의 페널티 요소는 매출 규모나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페널티 요소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아까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얘기했지만 거기에 있는 항목들 지금 6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단을 내려서 이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세무사도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급금 같은 경우도 장부를 할 때 세무사가 하거든요. 근데 세무사가 대출을 할 거를 예상하고 가지급금을 잡지 않아요. 그러면은 가지급금을 뭐 잡히지 않는 건데 과도하게 많이 잡았다거나 부채 비율이 높지 않아도 되는데 높게 잡았다거나 하면은 오히려 역으로 이제 세무사를 설득을 하고 내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실제 사례 이제 제가 이제 기업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대표님하고 담당 세무사랑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랑 처음에 이제 창업할 때부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가 이 세무사 쪽에 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박혀온 돌, 굴러온 돌이 이제 박힌 돌을 빼려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 대출이 된다. 여기 세무사는 안 된다. 이거 옥신각신 싸운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걸 뚫어내서 대표한테 이제 1억을 정확하게 꽂아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했고 나는 이제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된다고 해서 됐어요. 되면은 신뢰가 내 쪽으로 와요. 내 쪽으로 와서 그러면은 여기 쪽이 내가 세무가 별로니까 네가 아는 쪽으로 세무를 옮기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세무를 옮기면 세무를 다른 쪽으로 이제 세무사를 뚫어서 옮겨주면 그것도 기장료라고 해서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는 매달 기장료를 내면서 세무사무실을 써요. 근데 그렇게 업체를 옮겨주게 되면
그 반대쪽 세무사무실에서도 그 기장료에 대한 대가가 나와요. 보통 기장료에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치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뭐 기장료가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뭐 3개월이면 60만 원이고 5개월이면은 뭐 20만 원쯤 100만 원씩 나오는 거죠. 근데 뭐 여기 그 신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만 해도 벌써 또 다른 요소들과 결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한 이제 기술보증기금 쪽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기업부설 연구소라든지 이렇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통해서 기술보증기금을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요소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이제 재무상태표가 좋은 기업은 신보를 통해서 들어가시고 만약에 만났는데 초기 창업 기업이고 지금 얼마 전에 개업한 친구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연구개발 전담 부서나 이런 특허 출원이나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주셔서 기술력을 높이게 되면은 기술 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 특히 가장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여기 보면은 이제 가점 사항이라고 해서 이 가점 사항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연구소랑 특허 출원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기장료를 옮겨가지고 이제 기자 뭐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 연구소를 알게 되면은 이 연구소 자체에 별도 실비가 나와요. 지금 크몽에도 보시면 크몽에서 연구소라고 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연구소를 만들어 드립니다. 해가지고 연구소만 해도 설립해 주는데 거의 100만 원이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설립 한 건만 해도 100만 원이니까 뭐 3개, 5개 하면 일단 500일 거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특허와 기본 쪽으로 넘겨주는 것까지 해서 자금까지 나오면 뭐 훨씬 뭐 1000만 원까지는 금방 도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보만으로도 돈이 된다는 거고. 근데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 연구소 하면은 혹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 그 채팅으로 좀 볼까요? 연구소는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연구소는 개발, 박사, 하이엔드. 그 연구소 설립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될 것 같나요? 전문가, 실험실, 고가의 장비, 학력, 연구 인력도 있어야 되고. 조금만 더 얘기해 보실까요? 연구 공간. 핵이요? 장난치시면 안 되고. 네. 그 연구소가요. 청담 바이오 논문. 네. 그 연구소가 생각보다 설립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 설립한 걸 보여드릴 텐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연구소거든요, 이게. 여기 연구소고, 그다음에 이 연구소예요, 이게. 이게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이게 연구소. 이것도 연구소. 이게 다예요. 이게 두 자리, 두 명 앉아 있는데 연구소가 설립됐어. 이게 100만 원이니까, 이게. 근데, 네, 설립해주는 게 100만 원이에요. 설립만. 이거 200만 원도 받아요. 이렇게 해주고. 연구소를 설립을 해주고. 실사는, 실사는 나오지만은, 실사 나와도 뭐 상관없어요. 이거 사진을 다 제출을 해요. 이렇게 다 사진을 실제로 제출을 한 거예요. 제가 없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소를 가짜로 설립한 게 아니고 요거 사진 다 낸 거예요. 연구소에다가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컨설팅을 하려면 첨단 기술 연구소.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비싼 데는
비싼 데는 200 정도 받고요. 더 비싼 데는 400 받는 데도 있어요. 연구소 설립해주고. 그러니까 공신력은 있는데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경영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공신력이 더 있는데 연구소를 내가 저랑 이제 같이 경영지도사랑 붙었는데 경영지도사는 여기 연구소 못 만듭니다. 여기도 연구소 못 만든다 그러고 갔대요. 여기 뭐 만들 못 만들게 생겼잖아요. 여기 딱 봐도 이거 뭐 연구소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만든 거예요. 이거를 서류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실사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공간 구조의 독립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사 나와도 정확하게 서류가 들어갔고 그거의 요건에 맞춰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사 나오면 뭐 나오는 거지. 이거는 가짜로 만드는 네 그런 거라서 이런 가점 리스트들을 잘 챙기셔서 이런 특허 출원이나 연구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구소 근데 연구소와 연구 전담부서 가점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와 연구 전담부서는 규모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연구소를 차리려면 혜택은 달라요. 혜택은 다른데 그 가점은 같아요. 그래서 연구소 차려주고 이제 특허나 이런 부분 출원시켜주고 그러면은 이제 기보를 이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구소 차리면 정책 자금 받을 때 유리합니다. 완전 유리해요. 완전 유리하고 네. 그래서 요런 부분만 요렇게만 특허 출원 가점 등록 가점 따로 있어요. 등록 가점이 더 높고 출원 가점이 더 낮은데 출원 가점이 보통 한 3점, 등록 가점이 5점에서 7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출원만 시켜줘도 어느 정도 이제 대표자의 의지력이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출원 있고 연구소 있으면은 등록 가점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허는 등록하는데 최소 6개월 걸려요. 그래서 최초 창업 기업이 그 등록 가점까지 하기에는 돈도 한 400에서 500 정도 들거든요. 특허 등록까지 가려면. 그래서 정말 이제 특허 등록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고 출원 정도만 해줘도 된다는 거고. 자, 일단은 요거 해가지고 지금 가점 리스트랑 이제 작은 부분 얘기했는데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근데 이 강의는 사실은 이제 반쪽짜리예요. 아시겠지만 목요일 이제 금요일로 1차, 2차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어퍼컷만 날려서는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금은 정말 돈이 돼요. 자금은 뭐 한 달에 한두 건만 해도 뭐 500, 700 요 정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all or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되면 뭐 좋은데 한 건, 두 건 넣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퍼컷에 비유를 한 건데 그래서 잽을 섞어서 날려줘야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 달에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건, 두 건이 매번 터져주면 너무 좋은데 500, 700이 나오던지 안 나오던지예요. 그럼 안 나오는 달은 굶어야 되거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은 3천 벌었는데 한 6개월을 한 푼도 못 벌면 그럼 7개월 동안 평균 내면은 그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잽에 해당하는 게 고용지원금에 해당됩니다. 이 고용지원금은 짜잘하게 이 정책자금은 한번 해주고 나면은 대표랑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고용지원금을 통해서 대표랑 계속 컨택하면서 대표님 고용하셨어요? 뭐 입퇴사 하셨어요? 아 그러면 지원금 알아봐 드릴게요 하면서 계속 컨택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대표 매출이 올라가면 또 한 개, 두 개씩 섞어주면서 또 자금으로 뚫어주고 그래서 이 고용지원금이 이제 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일 할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500 정도 나오면서 대표들이 굉장히 니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을 섞어서 해주게 되면은 내일 이제 고용지원금 특강으로 이 마지막 특강을 완성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뒤에
그 이 친구요? 저는요. 아무튼 그 뒤에 좀 사례를 준비한 거는 있는데 무서운요? 네. 사례 준비한 거를 좀 더 풀어드릴까요? 아니면은 질문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 사례는 있는데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까 몰라가지고 일단은 정규 수업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사례를 좀 풀어드릴까요? 그럼 너는 어떻게 했는지? 네네네. 아닙니다. 법인만 해당되지 않아요. 개인도 가능해요. 사례가 사실 재밌는 건데 어려워하실까 봐 사례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러면은. 네네네네. 요게 요 사례가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 개인 가능합니다. 요 부분이 개인이셨어요. 제가 재밌는 사례만 3개 정도 갖고 왔거든요. 이분이 여자 대표님이셨고요. 매출 규모가 지식산업 입주 기업은 혜택이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디 입주했던지 상관없어요. 혜택은 가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뭐 어디 입주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사례를 하고 질문을 좀 받을까요? 그러면은 사례하고 질문 받을게요. 자, 여기는 있는 대표님은 여성이었고요. 저를 만나기 전에 2018년도에 개업했고 2019년도에 매출이 1억 7천이었고 2020년도에 매출이 3억이었고 2021년도에 저를 만났을 때 1억 2천 정도 발생했었어요. 매출이. 그러면은 매출 추세로 봤을 때 이거 매출은 줄어든 걸까요? 2021년도에 한 5월 정도에 봤었거든요. 줄어든 거는 아니죠. 왜냐면은 2021년도 5월에 1억 2천이면은 뭐 더 늘어날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옷을 판매하셨어요. 옷을 판매하셨는데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에는 의류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OEM 공장에 맡겨서 그렇게 생산하셨고 가점사항, 연구소나 뭐 특허 이런 거 하나도 없으셨고 고용도 하나도 없으셨어요.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3.3%대면서 그냥 도와주는 분이었고 뭐 재무적으로는 뭐 가지금이나 부채 비율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특별히 큰 요소는 없었고요. 한 가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제가 신보 기보 쪽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1억 나오고 이제 그 막내 동생 같이 재단이란 데가 있어요. 재단이란 데는 한 귀엽게 한 3천에서 5천 정도 나오는 데거든요. 근데 이분이 재단을 쓰고 계셨어요. 3천 정도. 그러면은 저는 여기를 어느 기관에 집어넣었을까요? 정답. 나는 어디 넣었을 것 같다. 자, 신보, 기보 2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보라고 하기에는 여기 도소매업이잖아요. 오상엽 님이 좀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옷을 직접 기획 디자인하면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기준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조업 하면 뭐 공장이 있어야 되고 직접 공장이 있고 자기가 생산해야 될 것 같지만 내가 옷을 직접 기획 디자인하면서 간접 또는 직접 방식으로 국내 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 방식으로 생산하기만 하면 제조업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OEM 계약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직접 옷을 자기 이름으로 기획 디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소매 업종을 사업장 등록증상에 제조업으로 돌렸어요. 일단 제조업으로 돌리는 순간 기보를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거예요. 일단 지금 요 사업자 등록증으로 들어가면은 신보에서 그냥 바로 꺼지라 그래요. 너는 도소매니까 안 된다.
근데 일단 사업자 등록증상에 제조업으로 돌렸으니까 기보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 직원 1명 존재했는데 여기는 요새는 1명 정도는 4대 보험 가입할 거를 요구해요. 그래서 이분은 4대 보험 들어주면서 바로 고용지원금 600만 원 정도 받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상관없었고, 가점으로 연구소는 이분은 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연구소 만들려면 그 직원이 그 대표자 외 1명 정도가 연구 외에 다른 부서에 근무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랑 대표 그 직원 1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연구소를 만들 수 없었고, 그렇게 2명이 돼도 되는데 대표자가 그러면 이공계를 나왔어야 됐어요. 대표자가 이공계를 나오지 않아서 연구소는 못 만들었지만 이제 특허 출원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분이 재단 3천 정도를 갚으면서 1억 5천 정도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시켜서 결국에는 기보로 들어갔었던 케이스. 이 부분, 그리고 이분은 여성이 대표기 때문에 여성기업 확인서도 만들어 드렸거든요. 여성기업 확인서도 가점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좀 금액이 나오셨었던 케이스였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이분은 모든 걸 변경시켜 드리느라. 일단은 연구소는 이공계 출신이 직원으로 있으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게 예외적으로 그 사업하시는 게 이공계 출신이 한 명도 없더라도 사업하는 방식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인 경우에는 대표가 경영학과여도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 담당 세무사의 직인이 필요해요. 연구소의 직원이나 대표면은 가능합니다. 연구전담부서. 이공계열이면 너무 좋고요. 이공계열인 경우는 훨씬 쉽게 하고, 이공계가 아닌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좀 힘들긴 하죠. 디자인 쪽이 연구소 설립하려면 이제 디자인 연구소가 따로 있긴 해요. 1인 기업은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딱 일단은 2명이라고 해도 대표자가 연구 전담 부서 되면 대표자 외에 뭐가 필요한데 그 외의 부서가 필요하거든요. 영업부든 총무부든. 근데 혼자 있으면 혼자 연구소장이고 그 외에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안 돼. 디자인 쪽 연구소 설립하시려면은 디자인 연구소가 따로 있어요. 연구소 쪽이. 근데 그게 뭐 이공계가 있으면 디자인 쪽이어도 뭐 상관없고요.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디자인 쪽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음 사례 더 해드릴까요? 재밌나요? 재미없나요? 사례 하나 더, 2개 더 할까요? 네. 네. 사례가 재밌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네. 여기는 그 남자분이셨고 32살이었는데 2020년에 개업을 하셨고 2020년도에 매출이 5천이었는데 그 업종이 이렇게 엄청 많았어요. 도소매 음식점은 남선 속옷 OEM 제조였어요. 근데 이 매출 5천이 어떻게 발생한 거냐면은 떡볶이 팔아서 발생하셨거든요. 배민? 배민 엽기 떡볶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법인 사업자였는데 제조가 들어있긴 했어요. 법인 처음 만들 때 아무거나 넣을 수 있긴 하거든요. 최초에. 근데 최초에는 제조업 넣을 수 있는데 최초에 안 넣고 나중에 법인 등기를 하려면 증빙을 해야 돼요. 나는 제조업을 한다는 걸. 근데 이분은 최초에 넣었기 때문에 제조업은 다행히 들어가 있었는데 매출은 사실상은 엽기떡볶이 뭐 이렇게 음식 때문에 발생한 매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점 사항도 없었고 고용만 3명 있었고, 재무 사항은 지금 개업을 2020년도에 했잖아요. 이분 2020년도에 만났어요. 개업한 지 6개월 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출도 다 떡볶이 매출이었어요. 처음에 일단은 가능해요. 처음에 넣는 거 자체는. 처음에는. 근데 예외적으로 한 100에 1명 정도는 실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무 쪽은 아무래도 물론 이제 법무사랑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처음에 제조 넣는 거는 괜찮고요. 처음에 이게 돼 있으셨어요. 어쨌든 이분은. 그래서 실사는 운인데 거의 안 나오긴 안 나오죠. 한 99.9%는 안 나오죠.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이분은 제가 어디 넣었을까요? 뭐 어디 넣었을 것 같으세요? 네, 뭐 당연히 기보를 제가 좋아하니까 기보를 넣었는데 기본을 넣었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매출이 떡볶이 매출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부분이 떡볶이 매출인지 아닌지는 나오지 않아요. 재무상태표상에. 매출은 매출이지 뭐 떡볶이 매출, 순대 매출, 튀김 매출 이렇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을 좀 제조 쪽으로 발생하기 위해서 매출도 이제 남성 속옷 쪽도 좀 매출은 발생을 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출 남성 속옷 제조 쪽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매출시키면 매출 규모 일단 6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래서 가점상 좀 만들어서 이분도 1억 5천 해드렸었던 케이스. 여기는 신보 가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신보 가면 나온다. 나온다 1번, 안 나온다 2번. 조금이라도 나온다. 1,000만 원이라도 나온다. 는 1번. 신보 가면 안 나와요. 근데 재단 가면 나와요. 전년도 매출이 없는데 나옵니다. 신보는 안 나오고 기보는 나왔다고. 신보는 안 나와요. 재단은 나와요. 웃기죠? 재단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재단 귀여운 친구라고 했었죠. 한 재단 가면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꼭 나온다기보다는 훨씬 뭐 신보는 왜냐면 매출 규모도 되고 업력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 업력도 얼마 없잖아요. 업력도 지금 2020년도에 개업했는데 신보는 그냥 딴 데 재단 쓰라 그러고 이제 가라 그러고 마지막 사례 하나 더 풀게요. 아, 컨설팅 학과가 따로 있나요? 몰랐어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마지막 사례 하고 마치고 뭐 Q&A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분은 어려운 거는 없는데 남성이었고 지방대 출신으로 10년 정도 근무하셨고 매출은 2018년 개업하셔서 2019년에 8억 정도 하셨고 2020년도에 매출이 10억 정도 있었고 업종이 건설 엔지니어링 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건물 안전 진단하시고 근데 미팅했을 때가 3월 12일 정도 됐었거든요. 2021년 3월 12일. 근데 가지급금이 1억이 있는 거예요. 여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가지급금 안 된다 그랬죠. 가지급금 치명적이거든요. 네, 됐으니까 보여주죠. 보여주죠. 아니, 안 된 것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안 된 것도, 안 된 것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안 된 것도. 제가 이제까지 하면서 딱 한 번 안 된 적 있었거든요. 그거, 요거하고 하나, 딱 한 번 안 된 거예요. 가지급금이란 건 뭐냐면, 보통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만 발생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죠. 개인 사업자는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돈을 함부로 막 써도 돼요. 근데 법인 사업자는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돈을 아무리 내가 대표여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걸 함부로 쓰면 법인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함부로 쓴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네, 횡령이나 배임에 되게 되는 건데 이 금액이 많은 게 잡히면은 가지급금이 돼요. 그래서 가지급금을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미팅 시기가 이제 3월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법인은 결산일이 3월 31일이거든요. 재무제표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이분 제가 4월 1일에 미팅했으면 안 돼요.
근데 3월 12일에 만났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정리한 겁니다. 가지급금 정리하고 이제 4월 이후에 그건 가수금이에요. 법인 대표가 적자라 개인 돈을 법인에 넣는 건 가수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지급금 정리하고 가점사항 만들어드려서 가수금도 좋진 않아요. 법인이 돈이 없다는 얘기니까. 근데 가지급금보다는 좀 난데 어쨌든 가짜 들어가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분은 매출 규모가 좀 돼서 2억 정도 나왔습니다. 2억. 네, 이런 케이스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 된 경우 여기는 안 넣었는데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 대표자가 여성분이셨고요. 나이가 30살이었는데 고용이 20명이 있었어요. 매출이 23억, 25억 정도 됐어요. 업종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이었고 재무 상태에서 가지급금도 없었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 대표가 나이가 32살이었어요. 근데 한 푼도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없겠죠, 당연히? 빨리 얘기할까요? 지금 뭐 제가 말한 것 중에 걸리는 요소가 있나요? 바지 사장. 바지 사장. 말한 것 중에 없어요. 저기 김도윤 님이 업력이나 경력도 문제가 됐어요. 왜냐면은 나이가 30살의 여잔데 조금 뭔가 좀 물론 이게 뭐 그거는 이제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니라 그쪽 기관에서 판단하는 건데 경력이 좀 짧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거는 핑계에 불과했고 지금 말한 그 김도윤 님이 말한 거에 굉장히 근접했다고 봐요. 왜냐면은 마지막까지 저한테 그거를 정확하게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추측컨대 지분 구조도 문제가 돼요. 지분 구조도 그래서 문제가 돼서 그 여자 대표가 이상하게 그 주식 비율이 한 30%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 쪽 상담 받을 땐 뭐라고 했냐면 이걸 50%까지 맞춰라 오면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랴부랴 이제 맞췄어요. 51%로. 근데 최종적으로 튕겼어요. 이상하죠? 기부 쪽까지 다 맞췄는데 튕겼다? 그러면 제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남편 쪽이나 아버지 쪽이나 뭐 친족 관계 중에 누가 해먹은 거예요, 여기를. 해먹어가지고 이 딸이나 와이프를 얹혀놓고 가짜로 들어가게 되면은 걔네가 다 조사를 해요. 근데 그거를 뭐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고요.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제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검색을 다 해봤는데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1억도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돼서 요거는 저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아마 유추측컨대 아버지가 해먹었거나 그러니까 해먹었다는 의미가 아버지가 기부를 1억을 쓰고 안 갚은 거예요. 자기는 못 받잖아요. 그래서 뭐 딸을 뭐 세워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죠. 근데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뭐 개인정보니까 안 볼 것 같지만 다 봐요, 얘네가. 그래서 가장 좀 많이 안 좋아하는 게 여자 사장님들이 오게 되면은 일단 의심을 해요. 남편이 해먹고 신보는 안 갚아도 되고 아니요, 둘 다 갚아야 되는 건데 정책 자금을 받으면은 보통 3년 거치 2년 상환인데 사업이 잘 되면은 계속 연장이 돼요. 그래서 사업이 계속 잘 되면 더 쓸 수가 있는 거지. 일단은 기본 한도가 5년인 거죠. 그러면 이거 마치고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이제 질문 시간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사례는 끝났으니까 최대는 없어요. 최대는 기부든 신부든 그러니까 그 매출이 사업이 계속 일어나면 이자 계속 내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매출이 엄청 잘 돼서 1억 따위 이자 낼 바에는 그냥 갚아버린다. 이자 계속 나는데 굳이 갚으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여기까지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있게 또 오프 특강을 할 예정이에요. 토요일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1시간 동안 제가 최대한 좀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부분은 뷰티샵 매출 규모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은 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신보 쪽 신용불량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 특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오셔서 더 들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 또 하게 되니까 그 부분 이제 오프 특강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은 더 계속 받나요? 리크루팅 아니에요. 저는 뭐 보험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리크루팅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그 보험사에서 나랑 같이 뭐 보험하자 이러면서 하는데 뭐 네, 그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좀 마무리를 2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 것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걸로만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건 좋은데 고용지원금이 특히나 내년에 예산이 엄청 많이 잡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쪽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노무사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까지 들으셔서 이 두 가지를 잘 섞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컨설팅을 하셔도 되고 본인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또 컨설팅비가 절약이 되는 거니까 내일 특강까지 꼭 들으셔가지고 네, 내일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제 마치나요? 팀장님? 네, 네, 오늘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네. 여러분들